오늘 아침 2부 방송 지금 24분 정도로 1일 브리핑 내용을 마쳤는데요. 2부 내용 여기에서 말씀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뭐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같이 서로 의견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야, 비슷한 방송 그거 뭐 하려고 매일 찍어 올려? 비슷한 방송 그거 맨날 찍어 올려? 요렇게 SY님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분은 내용에 큰 업데이트가 없는데 왜 매일 같은 내용에 애를 쓰고 올릴까요? 일주일에 1회가 적당할 것 같은데 1주나 2주에 1회? 야, 이러면 시장 분위기 파악 못합니다. 저도 이 영상을 매일 올리지만 매일 시청해달라는 얘기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매일 시청해주시면 저야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부탁드리지 않아요.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이면 충분하다. 근데 저는 흐름을 매일 파악해놔야지 여러분들에게 보다 조금이라도 변하는 내용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요 글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이 각도를 떠올렸어요. 처음에 미세한 요런 변화 요렇게 미세한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한 10도 정도의 각도가 벌어졌지만 이 기간이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이 엄청난 큰 변화로 나타난다. 이 부분들을 여기에서 저는 감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데이터를 파악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나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 오랜 기간 6개월 한 6개월 정도 제가 6개월 이전에 찍은 영상 전세 관련돼서 영상 찍은 영상 그런 영상들 혹시라도 돌려보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금 일어날 전세에 대한 예측을 해드렸어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드렸어요. 근데 한두 달 전부터 혹은 두세 달 전부터 저는 깡통 전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임대차 시장에 굉장히 큰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려요. 이 가격, 최근 매매 가격 그리고 최근 전세 가격, 가장 높았던 전세 가격 이런 것들이 억 단위 1억 2억 차이 나는 그 현상들을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게 가을장의 현상으로 나타나면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사람과 대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 매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냐면은 요거 21년 10월 19일 요거 지금 21년 10월 19일의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18일 19일 어떤 날 휴일도 끼어있고 이래서 안 됐던 날 거래 신고가 안 됐던 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비슷한 날짜 가장 근접한 날짜에 거래량을 찾아서 봅니다. 10월 19일 294건이에요. 294건 이때까지 아직까지 거래량 괜찮았을 때예요. 294건이었어요. 근데 11월 달 들어서니까 218건. 요 11월 18일 날 자료입니다. 한 달 차이에 똑같은 날수의 거래량을 살펴봤는데 거래량이 한 78건? 76건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가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분위기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또 지나서 보니까 294, 218, 254. 또 12월 달에는 거래가 또 살짝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월 달에 오니까 거래량이 115건. 아까 280건 정도까지 거래되었잖아요. 똑같은 매달 18일의 거래량인데 1월 달에 거래량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 좀 뭔가 분위기가 살짝 맛이 가는데? 이런 듯한 느낌 가지면서 1월 달에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1000건 이하로 뚝 떨어지는 현상 나타났었잖아요. 그 다음 2월 달의 거래량, 2월 18일의 거래량 보니까 146건. 거래량 이때도 2월 달도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어요. 3월 달 거래량 보니까 205건. 분위기 조금 살아나네.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네. 4월 19일 날 거래량을 보니까 225건. 거래가 조금 더 늘어났어. 5월 19일 189건. 다시 좀 줄어들었네. 6월 18일 188건. 좀 줄어들었네. 요런 변화를 제가 포착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좀 줄어드네. 왜냐하면 요게 신고되는 건수가 오늘은 37건으로 조금 많았지만 어떤 날은 32건, 어떤 날은 28건 요런 거래량들이 출몰하더라는 거죠. 이거 일주일에 하루만 딱 봐서 야 오늘 거래량 37건 지난주하고 거래량 뭐 비슷하네
앞으로 거래량도 4월달, 5월달 분위기 좋았는데 계속 분위기 괜찮겠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 보면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일주일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들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면 일주일에 최소한 너무 똑같은 말만 자꾸 들어도 좀 귀가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방송을 어차피 매일 시청은 안 하시고 매일 시청하지 마세요. 시간 그렇게 많이 뺏기지 마세요. 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보면은 일주일 중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은 알 수 있다. 저보고 영상을 올리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선별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화요일마다 볼래. 아니면 뭐 수요일마다 볼래.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날이 있잖아요. 화요일은 이틀치 거래량이 신고되면서 또 그 주 초반의 분위기를 좀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또 그렇게 감소하는 부분. 매물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은 주간 실거래 지수를 확인할 수 있고, 토요일이 되면은 뭐 매수 우위 지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특징 있는 날들을 잡아서 매일 보시다 보면은 어떤 뭐 미세한 변화들이 아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보미님 반갑습니다. 네, 끝까지님 네 반갑습니다. 매일 방송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님 반갑습니다. 호박님도 어서오세요. 광역철전님도 반갑습니다. 네네 아이고 네. 네, 이거 나중에 투자를 하시거나, 뭐, 실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를 매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게 좀 사실 방송의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가 이 방송을 더 많이 시청하세요. 근데 저는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더 무주택자에게 더 쏠려가지고 이 방송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저는 유주택자의 입장에서, 이거 한 채 더 살까? 이런 고민? 지금 살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제가 살려고 좀 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한다? 이렇게 보실까봐 저는 안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사게 된다면, 나중에 요 뒤에 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구간에 맞춰서, 나는 요런 전략을 짜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건데, 저는 지금은 전혀 살 생각이 없고 사심 없이 그냥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래도 정말 저거 좀 사심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느껴지시면 좀 이렇게 잘 선별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 매수, 유주택자 추가 매수 언제 할까? 요거 지난주에 제목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좀 귀찮아서 가지고 왔냐? 라기보다는 이거 파월이 또 제가 보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연준 여기에서 파월에서 아무튼 2015년의 가격 수준을 지켜낼 것인가 형사정책연구원 2015년도 기억해보고요. 일본이 엄청난 상승, 이때 버블이죠. 돈을 엄청나게 살포하면서 빨간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성준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사사인생님. 안 그래도 출근하면서 듣는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방송 시간을, 나도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든데, 이거 오후에 할까 하다가, 그래, 저도 좀 부지런해지기도 하자 싶어가지고, 아침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던 요 무렵, 이 엄청난 버블이 형성되었잖아요. 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말할 때 6년 전이라 그러면, 일본의 6년 전이라 그러면은, 이거 과거에 엄청나게 집값이 낮았던 그 무렵까지로 되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2020년 6년이라면 정말 2015년의 가격, 그때 2015년이랑 지금 2022년이랑 한국의 집값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은 무시를 못 하잖아요. 금리 정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택 공급 시점을 주택 매수 시점을 좀 잡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금리가 정점을 찍고 그게 달할 때 살 것이냐, 아니면 금리가 찍고 어느 정도 좀 떨어질 때 살 것이냐, 이런 부분들. 자, 요거를 제가 또 보여드린 이유는,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주택시장 관련해선 생애 첫 주택 구입을 계획하거나 집을 사려는 젊은 층에게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다려봐라.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어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집을 사려는 젊은 층이라면 약간의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아마 금리적인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 부분, 이런 것들 다 좀 조정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라.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야기 몇 년 전에 누가 하지 않았었나요? 네, 누가 위에 위정자 중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탔고 인플레가 다시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 이때 사라. 이때 사라. 그러면 야, 금리가 언제 낮아지느냐? 야, 일본이 버블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죠. 그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요 노란색 선이에요. 노란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한 2.5% 하던 금리가 여기 6% 선까지 급격하게 올랐어요. 야, 미쳤다. 이건 이제 앞으로 영원한 고금리 시대가 오는구나 싶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금리가 바로 또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야, 그럼 언제 살래? 이 금리가 이 꼭지 정점을 달했을 때, 근데 그때는 일본의 집값이 정점이 거의 정점과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 시기가. 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걸 적용해 본다면 좀 더 지나고 금리가 꺾여서 내려가서 지금의 금리쯤이 되었을 때 집을 사는 건 어떨까? 아니면 뭐 지금 금리라면 기준금리라면 야, 그건 너무 욕심이야. 그래도 그럼 기준금리가 한 좀 올라갔다가 뭐 한 4%, 5%까지 갔다가 나 기준금리가 한 3% 정도 떨어졌을 때 요때 살래. 근데 우리나라가 좀 계속 성장해 나가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나라라면 요때 사는 것도 괜찮은 선택.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더 암울하게 정말 일본처럼 경제 저성장의 시대로 진짜 본격 진입하고 일본 제가 특집으로 다뤄줄 때 저성장 그 다음에 고령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시대로 정말 접어든다면은 야 이때 사는 것도 좀 빠른 느낌이 아닐까 이런 느낌 가집니다. 아무튼 다시 여기 댓글에도 계속 지상 최대 꽃미남님이 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미국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서 연말에 금리 4%, 연말에 금리 4%보다는 뭐 3.4%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대한민국 금리는 최하 5%.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 요 분의 글에 제가 댓글도 남겨드렸는데 우리나라 금리 최하 5%, 지금 거의 4%. 신규 기준 4%니까 요거보다는 그래도 좀 낮을 것 같다. 정말 미국하고 비슷하게 그래도 한 4%. 우리나라하고 이 금리 역전을 허용할지언정 무리하게 금리 인상 절대로 안 할 분위기예요. 네, 김진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 8%. 요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도 조금 더 낮게 봅니다. 아무튼 파월 의장 얘기가 있습니다. 페드 체어 파월 요렇게 나와 있어요. home buyer need a bit of a reset. 리셋 좀 되고 나면, 조정 좀 거치고 나면, 야, 사라, 지금. 야, 요 얘기잖아요, 요 얘기. 우리도 지금 집값이, 집값 빨간색 선이 이 꼭지에 와 있고, 금리는 아직 안 올랐어요. 금리는 좀 더 올라야 돼요. 금리도 더 올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사라.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최소, 야, 지금 사는 것보다는, 제 말이 아니고, 파월 의장의 말을 빌리자면 야, 지금 사는 것보다 전세 2년 살고 살아. 야, 전세 2년 살고 나서 전세금이 발에 묶여가지고 못 사는 상황이 생긴다. 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월세가 있잖아. 월세 매물 근래 많이 늘어나잖아요. 야, 그러면 야, 저 금리 오르는 시기를 거치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요 시점이라고 해본다면요. 전세가 월세보다 더 싸죠. 월세가 한 20% 정도 더 비싸요. 근데 금리가 2년 혹은 이 기간을 거치게 되면은 사실상 전세나 월세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보면 야, 그럼 차라리 월세 2년 살고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제 의견이 아니고 파월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만들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그 어딘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금리의 역습 리포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파월도 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우려먹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림그리님, 금리 역전 경우는 있었고, 네, 불과 몇 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75bp, 예, 7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만 차이 안 나면 외화 유출이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네, 아마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우리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지 싶어요. 오히려 그것이 일본처럼 오히려 더 큰 위기를 가져올 그런 느낌이 듭니다.
75 pp 75 bp라고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75 bp 뭐 베이시스인가 베이시스 포인트 우리는 0.75% 요렇게 0.75% 요렇게 우리는 많이 그냥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주로 네. 네, 미국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1.75 금리 1.75% 네네. 0점 단위가 0.25% 오르면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25 뭐 베이시스 포인트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미 금리 역전 네, 허용할 것 같습니다. 네, 허용할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게 계속 그래요. 자, 뉴스 너머에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구의 모습이 저는 여기라고 찍었잖아요. 2022년. 야, 그러면 전세 한 바퀴 살고 나면 과연 언제쯤일까? 시기가 언제로 갈까? 요때가 될까? 요때가 될까? 요때가 될까? 야, 정말 전세 한 바퀴 살고 났는데, 전세를 월세 한 바퀴 살고 났는데, 집을 딱 살려고 보니까 요 시점이다. 야, 그럼 정말 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세 2년이나 월세 2년 살고 났는데, 이제 사국면이 끝나려고 하는 이 시점이다? 이때 집을 산다? 이렇게 가격이 요만큼 떨어지는 걸 보고, 야, 난 정말 싸게 샀다라고, 아이고, 너희는 비싸게 사서 안 됐네, 라고 생각을 해주고 집을 샀는데 웬걸, 또 이만큼 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좀 아프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가 될지 이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또 집값이 오른다면, 요때 지금 아파트, 가격 30% 가까운, 오늘 심한 경우에는 36%까지 가까이 하락했는 경우가 있잖아요. 36% 가까운 하락을 거쳤는 시점에 요때 샀다. 근데 이 시기뿐만 아니고 가격도, 얼마나 더 뭐 추가 하락을 할지는 모르지만 36% 떨어진 가격이 요 시점이다. 요 시점이 된다. 야, 그러면 이거 다 나중에 이 상승분을 온전히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도 지금 요 시점이 36% 정도 떨어진 가격이 사국면의 끝자락이다. 그리고 또 몇 년 세월이 지나면 또 회복이 된다. 이게 뭐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뭐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럼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이건 더 최상의 선택. 여기가 가장 최상의 선택이긴 하죠. 좀 욕심이긴 하지만, 네, 이제 상승, 세로축이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가장 낮은 지점에 사면 가장 최상의 선택. 이때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도 지금 갈아타는 것보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지점에, 더 낮은 지점에서 갈아타기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이 지점보다. 왜 가격이 오를 때, 1억짜리가 2억으로 오르고, 5억짜리가 10억이 되고, 10억짜리는 이게 막 8억으로 떨어져요. 2억짜리는 막 1억 5천으로 떨어져요. 좀 극단적으로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이 상태에서 갈아타려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이 주택 가격이 같이 떨어졌을 때, 내 거 좀 싸게 팔고 딴 거 싸게 산다고 가정했을 때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훨씬 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도 이때 사용이 낫겠고,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도 이때 낫겠고, 시점이냐 이제 가격이냐 그 부분도 같이 함께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특님, 한국은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서 떨어진 환율만큼 수출도 잘 돼서 금리 역전된다고 따라가진 않을 듯요. 차라리 울산 부동산엔 호재. 울산도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던데요. 아무튼 네, 환율도 민감하고 모든 것들이 과거의 일본과 닮아간다. 자, 우리는 지금 요 시점, 요 표, 필요하신 부분, 지난번에 요건 설명 2번 드려서 그냥 지나갈게요. 자, 선제적 투자를 한다면, 요 시점이 괜찮다. 일단 요 빨간불 들어왔을 때. 요 기간을 견뎌낼, 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진짜 길어질 수 있어요. 일본처럼 간다면, 이 기간이 계속이에요. 6국면이 계속이에요. 야, 이건 정말 너무 비극이다. 이건 정말. 그래도, 이 시점에 산다면, 가격이 정말 낮아질 만큼 낮아졌는 이 시점에 산다면은,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것보다, 물론 아파트 집값이 떨어지면, 그 부분은 그냥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 1주택자,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는 상황이라면, 전반적으로 집값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감수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세나 월세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 집 한 채가 주는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야, 그렇다고 무주택으로 살 것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제적 투자를 하더라도 야, 조금 더 그 간을 좀 더 보자. 너무 간을 보다가 놓칠지언정 야, 차라리 너무 간을 보다가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약간 돈을 더 비용을 더 지불을 하더라도 가격이 조금 더 오르는 시점에 사더라도 상승을 확인하고 사는 것도 사는 순간 야 뭔가 좀 이 주위에 집값이 계속 오르면 계속 기분이 좋을 수 있잖아요. 이 괜히 너무 선제적으로 들어갔다가 계속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자, 혹자는 또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대구를 살려면은 야, 28년, 대구가 아니고 우리나라 다시 이 긴 조정을 거치고 나면은 28년쯤 사야 되지 않을까? 네, 여기 제가 숫자를 점점 추가해 봤어요.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2024년 총선 요때 되면은 아마 조정 대상 지역도 해제해주고 대규모 규제 해제를 해주면서 이 표심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이 보일 것이다. 야, 그러면 때는 이때다. 때는 이때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좀 긴 조정의 기간이 올 수가 있을 것이다. 네. 네, 성준이님, 거주할 집 한 채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네요. 지금도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단, 가격이 괜찮다는 전제하에. 네, 30%, 오늘 정말 36% 떨어지는 가격이면은, 괜찮다. 괜찮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요 근래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야, 저 정도면 나 사겠다. 뭐, 이런 발언을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서 많이 떨어진 아파트 가격을 보고 한 세 번째,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회죠. 작년에 진짜, 작년에 갭 투자한 사람은 좀 심하고요. 거래량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었고 재작년에 갭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좀 많이 아프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사는 사람은 한 6억짜리 집이 거의 한 4억까지 떨어졌다고 한 6.5억 하던 게 뭐 한 5억이 됐다. 1억 5천 차이. 1억 5천을 싸게 산다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네, 신혼부부들 부부 지금 공무원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한 200만원, 월급 한 200만원 받나요? 부부 공무원 월급 한 200만원 받아서 물건, 연차별로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 이 400만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1.5억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이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야, 반 쓰고 반 200만원씩 모아서 1년에 2,500만원씩 모아서 이거 몇 년 세월인가요? 4년, 5년, 6년입니다. 6년. 인생에 6년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이 단순히 돈을 벌었다, 집값이 올랐다, 떨어졌다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인생에 6년을 일을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정말 판단 잘해야 되겠구나.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좋은 시점을 잘 잡아도 장기 침체에는 고통이 따른다. 제가 요 전제는 항상 가지고 갈 건데요. 지금 정책이나 금융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해제하는 방향이 이거 정말 장기 침체로 가는 수순을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기 때문에 2028년도 가격이 그대로, 29년도 그대로, 30년도 그대로, 31년도 그대로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언제 집값이 다시 튀어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총선 이전에 규제 지역을 풀어주고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다가 아까 데드캣 바운스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집값이 뛰어올랐다가 이거 아니네. 조정 지역 해제도 아니 결국 대출 규제 DSR 같은 게 안 풀리고 나니까 집값이 탄력을 받지를 못하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다시 이 순환주기의 가격의 하단 부분을 이렇게 내려가게 돼서 일본처럼 따라간다면 이것도 하나의 비극이지 싶어요. 이때 놀라갖고 또 불이 나게 삽니다. 2020년 가을에 놀라서 불이 나게 샀던 것처럼 이때 또 놀라서 또 불이 나게 샀다가 또 이 난감한 경우를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일본표 또 가지고 왔어요. 정치권에서 금융 완화를 지속하라고 압력을 가함. 긴축 정책의 지연이 가장 큰 문제가 됨.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금리를 더 올렸어요. 그럼 한미 역전금리 허용해줘요. 금리 정치권에서도 많이 올리지 말라고 해요. 이 정도면 우리는 안전해라고 생각하고 아까 여기 약간 댓글 남겨주실 때도 네, 아까 어느 분이 남겨주셨죠?
그린님, 예. 뭐, 7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차이 나도, 문제 없어. 문제 없어. 괜찮아. 금리 올리지 마. 금리 올리지 마라고 정치권에서 계속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또 결국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뒤늦게 금리를 또 막 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지금 상황은 그대로 닮아가고 있잖아요. 재건축도 활성해주고, 막 부동산, 이 활발한 시점에 나올 법한, LTV 완화해주고, 이게 나왔잖아요. LTV 완화해준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대출 규제 완화, 뭐 신용 대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있어요. 이게 뭐 오래된 거 안 찾아봐도 돼요. 그래서 일본이 채권 가격, 주가, 엔화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삼중 하락하는 현상을 겪었는데 지금 우리 주가 지금 얼마 전에 2,400포인트 잠깐 무너졌었던가요? 네, 그랬던 것 같고 채권 가격 지금 말도 못하게 떨어졌죠. 이 채권 투자하신 분들 와, 채권 가격도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고. 제가, 이제, 야, 나 집 안 사고, 나중에는 집을 안 사고, 야, 채권을 한번 사볼까? 이 채권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댓글에 남겨주신 분 중에, 채권, 뭐, 주식, 뭐, 부동산, 다 투자한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채권, 어렴풋이만 알고 있다가 근래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채권, 나름, 괜찮다. 원화 가치의 삼중하락,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버블을 꺼트리는 정책을 일부 역행하고 있다. 네, 그린님 뒤에 오늘 뒷부분에 채권 부분도 한번 있어요. 이 버블의 붕괴는 지난번에 요거 뭐 오른쪽에는 지금 요게 뭔가요? 1033원이 되었다. 요거 이더리움이겠네요. 이더리움 이 상승 기간은 길고 하락 기간은 짧다. 이 엄청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한전채권, 저는 국채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전 좀 찝찝하잖아요, 지금. 한전 좀 찝찝해요, 네. 지금 적자폭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한전도 국가에서 다 보전해주나요? 그 부분은 또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주식은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내일 나스닥을 보더라도 거의 16,000을 찍었었네요. 16,000까지 갔던 것이 10,000까지 내려왔다. 국가에서 해준다면 문제 없는데, 한전 아니고 국고채도 지금 3.4% 넘습니다. 20년물 이런 것도, 3.7%.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괜찮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살 줄을 몰라요. 자, 여기 보시면, 역행하는 느낌. 정책의 이게 지금 금리를 좀 순차적으로 잘 올려줘야 되는 시점인데, 안타깝습니다. 네, 삼전. 그래도 이게, 이 버블 올리기 전에 이 4만전자 2020년 초 무렵이었던가요? 4만전자 느낌이었잖아요. 45,000원, 46,000원 뭐 이 정도였나요? 5만원 조금 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주식 다 오를 때 누르고 있다가 갑자기 뒷북 치면서 막 8만, 9만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6만전자가 살짝 깨졌죠? 6만전자가 살짝 깨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 페이지는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나왔을 때 은행들 외환위기 기억해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라는 민주당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전세 대출을 한도를 늘린다든지 뭔가 좀 지금 분위기에 역행하는 듯한 느낌. 뭔가 좀 역행하는 느낌. 그 다음에 이창용 하는 총장 6월 2일 발언인데요. 큰 폭 금리 인상 없이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는 의견 많아. 정치권에서 계속 이런 의견이 나올 거예요. 금리, 역전금리 괜찮아. 금리, 대출도 좀 더 많이 허용해주고, 금리도 많이 올리지 마. 이렇게 해서 다시 버블을 더 키워나간다? 결국은 더 큰 하락을 가져올 수 있어서 차라리 더 빨리 올려버리고, 두드려 맞을 거 좀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뭔가, 다시 재조정. 아까 파월이 말했던 리셋 기간이 좀 이렇게 걷어졌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추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재산세 깎아준다. 종부세도 할인해준다. 일시적 2주택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준다. LTV도 올려준다. 이게 지금 나와야 될 정책이 아니고 과거에 일본이 했던 것처럼 그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네, 여기 보시면 세금 혜택의 단물에 집값 하락은 어쩌라고 제가 요 제목을 붙여봤어요. 벼룩 잡으려다가 초과상간 태운다. 내가 1주택
2주택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한 개는 6억짜리, 또 다른 것도 6억짜리. 야, 이거 두 개 가지고 있는데 내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더니, 공시지가라고 할게요. 공시지가 6억짜리 가지고 있었더니 막, 왜 종부세 막 두드려 맞고 막 이랬어요. 야, 근데 세금 다 깎아줘요. 야, 세금 뭐 300만원 아꼈다, 400만원 아꼈다 하는 사이에 이 집값이 5억으로 떨어져요. 5억으로. 예, 괜히 공시지가라고 했네요. 어쨌든 6억 하던 집값이 세금 몇백만원 아끼려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세금 몇백만 원이 중요한지, 수천만 원, 수억을 오가는 돈이 중요한지, 양도세 비과세가 중요한지, 여러 가지들을 다 다방면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세금 깎여주니까 무조건 두 채 가지고 있어야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나왔던 것들이 결국, 다시, 비싼 집 있는 거 좀 깎아주고 세금 깎아주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 그리고 조정지역 해제 요 찌라시, 요 엄청났잖아요, 요거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죠? 여기 엠바고라고 해가지고, 정말 못 만들었는 게, 여기 대구의 달성군이 해제시켜주지 않았어요. 달성군 일부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달성군 해제시켜주지 않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사기구나. 글을 싸게 만들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거 한글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요거 바로 만들었어요. 바로 위에 여기 제가 지금은 라디오 시대 그거 제목으로 만들었었잖아요. 자, 요 찌라시가 나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대구 모 커뮤니티에 조정 해제 찌라시 도니까 벌써부터 집주인들이 매물 걷어들인다고 부동산 소장님이 말씀하시네요. 근데 오늘 매물 증가하는 거 보셨죠? 매물 증가 이렇게 주변에 잡음들이 들어와도 매물 증가 현상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못 믿으시면 내일 매수 문의 해보실 필요 없어요. 매수 문의 안 해보셔도 매물 짓게 되는 현황 보면은 계속 늘어나는 현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해제되면 집주인들 마음이 싹 바뀔 거예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뀝니다. 그게 데드캣 바운스가 될지 아니면 재차 상승이 될지 재차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나오자마자 대구 일보인가요? 대구 신문인가요? 네, 대구일보, 대구 신문, 대구일보 같아요. 대구일보에서 규제 해제 부정적 기류라는 요 뉴스가 한번 살짝 흘렸어요. 야, 나 정치인들 나 할 만큼 했어. 근데 위에서 안 된대. 그러면 뭐 그냥 지나가는 거겠죠. 제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구만 조정 대상 지역 해줄 수가 없다. 다른 데도 모든 지역이 지금 다 규제 해제 요건을 다 갖췄다. 대구만 절대 해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도 해줄지도 몰라요. 미친 척하고 해줬다. 난리 날 겁니다.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네, 그런 느낌 들었고요. 그 다음, 인플레이션 지금 관련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요 둘이 또 만나가지고 짝짝꿍 했다는, 둘이 전화 통화를 했나요? 요런 이야기도 살짝 들리고, 전 중국 하면 좀 가지는 느낌이 좀 의문스럽다. 겉으로는 어수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엉큼하다. 엉큼하게 지금, 이거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까? 누구한테 맞았어요? 트럼프한테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까? 정말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정말 옆에 보고 있으면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경제적으로 이런 제재가 굉장히 많이 가해졌잖아요. 중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요거예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중국 문화에 나타나는 중국의 복수 문화 관련된 건데요. 아마 요 네이버 검색창에 이런 데서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군자의 복수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중국이 정말 트럼프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이를 갈았는 게 아닐까. 정말 중국에 두드려 이를 갈았는 게 아닐까. 몇 년 동안 벼르고 벼렸어요. 10년이 걸리건 100년이 걸리건 복수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엄청난 인플레를 막고 있잖아요. 엄청난 인플레를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요거 제 음모론입니다. 요거는 저의 음모론, 음모론. 이거 뉴스나 이런 거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미국이 엄청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또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상승하냐 보니까 중국이 코로나니 뭐니 건수만 터지면은 무슨 쇄국 정책 하는 것처럼 이거 이 항구 닫아
상하이 안 돼, 어디 안 돼, 도시 폐쇄,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흐름이 다 끊겨버려요. 그럼 미국으로 이렇게 막 수출이 되고 물건이 많이 들어가고 좀 물건 가격도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에 물건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막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물건 공급이 부족해지면 야, 이거 인플레는 더 심해질 거 아닐까. 그래서 두 명, 아까 이 두 명 짝짝꿍하고, 야야야, 니는 자원하고 다 막아봐. 식량하고 다 막아. 우리는 공산품 좀 막아볼게. 그러면 이 엄청난 인플레로 인한 타격. 야, 그러면 트럼프가 물러나야 되는데 이 바이든이 지금 위기를 거치고 있다고도 하니, 네. 어쨌든 저의 음모론이지만, 야, 이거 진짜 요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야, 인플레이션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요런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자, 군자의 복수 관련해서, 과거 중국의 모습은 땅도 넓고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왕조의 분열도 많았고 공동체 의식도 낮고 가족 중심적이며 개인주의적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피해는 감수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책 제목, 중국의 책 제목,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 이 모습 떠올리면서 야, 이 복수. 중국 뭐 드라마 이런 것도 복수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채권 이야기, 아까 여기 그린님도 채권을 좀 아시는 모양이던데,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한국은 앞으로 성장이 그 어느 나라보다 어렵다. 이건 그냥 블로그에서 그냥 흔하게 나오는 글이라서 그냥 캡처해 봤어요. 장기 성장 전망이 떨어지면 국채금리도 떨어질 것. 국채금리 떨어져요. 지금 국채금리 20년물, 이런 거, 한 5년물 이런 거 조회해보면은 3.4%, 5%, 20년물 조회하면 한 3.6%? 한국 국고채 20년물 3.6%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꿈나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군자 보고 10년 불만? 저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성준님, 네, 조성 대상 지역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카톡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으시면은 아마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린님, 너구리 폭락했던데 오래 갈지 일시적일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너구리 폭락했던데 오래 갈지 일시적일지.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채권에 지금 생각해 본다면 과거 일본에 이 엄청난 버블이 일어나고 했을 무렵에 채권 수익률이에요. 요때 당시에 10년물인데 10년물을 만약에 이 시기에 만약 6% 정도 채권 수익률 만약 1억치 샀다고 해볼게요. 1억치 채권 수익률 6%짜리 10년물.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정도 오르는 동안 채권 수익률이 한 2%로 떨어졌다. 1억을 투자했을 때 2%. 그럼 1억을 처음에 투자한 사람은 10년 동안 6%니까 매년 얼마씩 받나요? 600만원씩. 600만원 요렇게 해서 10년 동안 받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나중에 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금리도 같이 떨어진다는 말인데, 나중에 돼서 누군가는 한 10년 후에는 채권 수익률이 2% 된다고 했으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에 채권으로 이익을 보고, 이 채권 수익률이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이중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난 정말 부동산에는 못하겠어. 나 그냥 평생 전월세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일본처럼 집값이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못 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채권 수익률 나중에 정말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면서 채권 수익률도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채권 수익률이 조금 더 선행해서 오른다고 한 그런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금리가 정말 많이 오를 때 5%, 6%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그때 채권 수익률도 5%, 6%가 된다. 5%, 6%가 된다면은, 저는 그 시절 같으면은 차라리 집을 안 사고 차라리 채권을 사놓겠다. 내가 한 5억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 나 5억치 나는 그냥 채권 살래. 국채. 안전한 국고채. 그냥 채권 살래. 5억치 사놨어요. 채권 수익률이 5%예요. 그럼 1년에 2,500만원 수익? 2,500만원 수익? 네, 맞죠? 요 정도 수익이 되겠죠. 네, 물론 요 채권 수익에 대한 과세나 요렇게 되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돈이 월세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네? 요런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장기적인 인플레로 인해서
이 집값이 나중에 10억이 되어버린다면 이 투자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야 조금 더 간보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될지도 모르겠다. 나 조금 더 간볼래 하는 사람들은 그 집 살 돈으로 이 채권을 산다. 그냥 제가 한번 생각만 해봤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뭐 IMF 때나 그런 시절에 엄청나게 이 비싼 그때도 이 장기 채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뭐 우리나라도 금리가 막 10% 이상 넘어가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10% 채권 수익률 보장되는 것 많이 사놨다. 근데 그 뭐 그게 30년물이다. 그러면 뭐 1998년에 사놨는데 30년이면 도대체 몇 년인가요? 2028년인가요? 이때까지 매년 10% 이자를 받는 시기다. 근데 그 물가가 너무 올라버려가 집값 때문에 다 날려버렸다.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산을 배분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그냥 잠깐 가져봤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면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이 채널 이름도 부동산 스터디듯이 그냥 저도 매번 공부하는 내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끝까지 님 지금 매크로 꼭 봐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봐서는 아주 길게 보합 내지 하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린그린님, 재팬 토바고 일본 주식 배당이 6%대로 줘요. 우리나라에서 뭐가 많이 주나요? 무슨 인프라 관련 회사? 그게 좀 높나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면은, 주식 배당 수익률 나오는 거 있죠? 배당 수익률별로 쭉 정렬해서, 맞습니다. 네, 맥커리 인프라도 연간 한 5%? 스트리밍이 종료된다고 지금 경고 문구가 떠서요. 갑자기 방송이 끝나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맥거리 인프라도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취득세, 일시적 방송이 갑자기 끊기면 다시 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할게요. 네, 지난번에 요 이야기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취득세 신고할 당시에, 신규주택 취득 현황을 할 때, 맥커리 지금 얼마 하나요? 한 12,000원 하나요? 네, 맥커리, 네. 어쨌든, 다시 요거 잠깐 돌아보면요. 일시적 2주택 여부를 체크하는데, 신규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있을 거라고 막연히, 예상을 했었는데, 일시 2주택으로 체크해놓고, 1년 내로 팔아야 됐다. 근데 요거 2년으로 늘려줬죠.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2년 내로 팔아야 됐다. 야, 맥커리 인프라, 제가 작년, 언젠가 2017년? 18년 그 무렵에 봤을 때, 한 9,000원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야, 맥커리 이런 데 투자해놓은 사람들은 정말, 주식 가격도 많이 올랐고, 배당도 쏠쏠했고, 괜찮았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일시적 이태, 요 2년 안에 못 팔게 되면은, 요 가상금을 뭐 20% 정도 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집이 안 팔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팔아야 되는 사람이 조금 더 급해지는 시점. 조금 숨통은 트여줬지만 팔아야 되는 물건이라면 나중에 뒤늦게 안 내고 버텼던 취득세 갑자기 한 7% 해당되는 돈 더 내야 되고 이 7%에 20% 정도 가산되는 것도 더 내야 되고 또 11 해가지고 하루하루씩 해서 또 돈을 더 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겠다. 네, 요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꿈나무님, 맥커리가 특히 경기 방어 주면서 수익률도 좋고, 근데 또 나중에 또, 하여튼 뭐 새로운 공사들도 또 굉장히 뭐 많이 따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끝까지는 매크로 꼭 봐야 할 시기? 매크로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가셨나?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채권 관련된 부분은 정말 이 주기가, 이 주택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믿으면 이때는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요쯤에 이제 금리 했을 때 집을 사자. 추가 매수를 하건 뭘 하건 그때 되면 분명히 규제도 지금보다 더 많이 풀려 있을 것이다. 근데 일본처럼 집값이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갈 것 같다. 나는 이렇게 갈 것 같다. 그러면 하나의 투자의 대안으로서 이때쯤에 채권을
아니면 더 정점이라고 예상했을 때 23년 말에 뭐 이런 부분도 그냥 한 가지 생각만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네, 아침부터, 네, 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주말 되세요.